훈장, 모파상. 우월한 본능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 어떤 사명 혹은 간단히 말해 어떤 욕망이 일찍부터 싹튼 사람들은 말을 시작하자마자 생각을 한다. 사크르망시는 어린 시절부터 훈장을 받겠다는 생각만 했다. 아주 어릴 때 그는 다른 아이들이 군모를 쓰고 다니듯 아연으로 된 가짜 레지옹 도네르 십자 훈장을 달고 다녔다. 붉은 리본과 금속 별로 이루어진 그 훈장이 달린 작은 가슴을 잔뜩 부풀리며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어머니와 악수를 하기도 했다. 변변치 못했던 공부를 마친 뒤 그는 대학 입학 자격 시험에 실패해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했지만 재산이 좀 있었던 덕분에 예쁜 아가씨와 결혼했다. 그는 부유한 부르주아들처럼 파리에 살면서 그들과 섞이지는 않은 채 그들의 세계에 드나들었다. 장관까지 지낸 어느 국회의원과의 친분을 자랑스러워했고 행정부서의 우두머리 2명과 친구로 지냈다. 하지만 사크르망시의 마음속에는 어릴 때 품었던 꿈이 떠나지 않고 머물러 있었고 자신은 프로코트에 훈장을 달고 다닐 수 없다는 사실에 계속 괴로워했다. 길에서 훈장단 사람들을 만나면 마음이 산란해졌다. 극도의 질투를 느끼며 곁눈질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때때로 할 일 없이 긴 오후를 보낼 때면 훈장단 사람들의 수를 헤아려 보기도 했다. 그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다. 이것 보라지. 마들렌 성당에서 르두오 거리까지 훈장단 사람들이 정말 많군. 그는 작고 붉은 그 훈장을 멀리서 식별하려고 사람들의 가슴팍을 주의 깊게 살펴보며 천천히 걸어갔다. 그리고 산책이 끝날 때쯤이면 언제나 그 숫자에 놀라는 것이었다. 장교가 8명, 기사가 17명이군. 많기도 해라. 저런 식으로 십자 훈장을 낭비하는 건 바보 같은 짓이야. 돌아가는 길에도 이처럼 많이 발견할지 보자. 그는 유감스러운 마음으로 천천히 걸어서 돌아갔다. 행인들에게 다그침을 받은 사람이 그의 조사를 방해해서 훈장단 사람의 숫자를 잊어버리는 일도 있었다. 그는 훈장단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구역들을 알고 있었다. 팔레 루아얄이 그랬다. 오페라대로는 라페 그리만 못했다. 큰 길의 왼쪽보다 오른쪽이 훈장단 사람들이 통행이 많았다. 그들은 일정한 카페들과 극장들을 선호하는 것 같았다. 보도 한가운데 멈춰서서 통행을 방해하는 백발의 늙은 신사 무리를 발견할 때마다 사크르망시는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다. 레지옹 도네르 훈장 수훈자들이군. 그리고 그들에게 인사하고 싶은 욕구를 느꼈다. 훈장 수훈자들은 단순한 기사들과는 다른 태도를 보여주었다. 그는 자주 그것을 주목했다. 그들이 머리에 두는 모습은 어딘지 달랐다. 더 높은 존경과 폭넓은 신망을 공식적으로 받고 있다는 것이 잘 느껴졌다. 이따금 사크르망시는 격분에 사로잡히기도 했다. 훈장을 받은 모든 사람들에 대한 격분이었다. 그는 그들에 대하여 사회주의자의 정오를 느꼈다. 그래서 너무나 많은 십자 훈장들을 만난 탓에 흥분했을 때는 가난하고 굶주린 사람들이 커다란 식료품점 앞을 지나간 뒤에 그러듯이 집으로 돌아가면서 큰 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그 사람들 언제 이 더러운 정부를 몰아내리는 거지? 그의 아내가 놀라서 물었다. 대체 오늘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가 대답했다. 도처에 횡행하는 부당함을 보고 붕괴한 것뿐이야. 아, 파리 꼬민 가담자들이 옳았어? 하지만 그는 저녁을 먹은 뒤 다시 밖에 나가서 훈장 관련 상품을 파는 상점들을 둘러보았다. 다양한 형태와 색깔의 기장들을 면밀히 조사했다. 그는 그것들을 전부 가지고 싶었을 것이다. 공공행사에서 경탄하는 사람들이 가득한 거대한 홀 안에서 훈장을 줄줄이 겹쳐단 가슴을 번쩍이며 행렬 선두에서 걷고 발밑에 큰 예물을 낀 채 감탄하는 수군그림 한가운데를 존경의 웅성그림 한가운데를 별처럼 빛을 내며 엄숙하게 지나가고 싶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그 어떤 훈장도 갖고 있지 않았다. 그는 생각했다. 공직 생활을 전혀 하지 않은 사람이 레지옹 도네르 훈장을 받기는 정말이지 너무 힘들어. 교육 공로 훈장이라도 받도록 노력해야 할까? 하지만 그 훈장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지 못했다. 그는 어리둥절해 있는 아내에게 그 이야기를 했다. 교육 공로 훈장을 받는다고요? 당신이 그럴 만한 무슨 일을 했는데요? 그가 성을 냈다. 내 말 뜻을 잘 파악해야지.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 필요한 일을 찾으려는 거 아니야. 당신은 가끔 바보 같을 때가 있다니까. 그녀가 빙그레 웃음을 지었다. 그러네요. 당신 말이 옳아요. 하지만 나는 그 일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에게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 당신이 국회의원 로슬랭 씨에게 이야기하게 되면 그분이 나에게 훌륭한 조언을 해줄 수 있을 거야. 당신도 이해하겠지만
나는 감히 그분에게 직접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없어. 그건 꽤 까다롭고 어려운 문제거든. 당신이 시작하면 일이 아주 자연스러울 거야. 사크르망 부인은 그가 부탁한 대로 했고 로슬랭 씨는 그것에 대해 장관과 의논해 보겠다고 약속했다. 그러자 사크르망 씨는 그를 재촉하며 귀찮게 했다. 마침내 국회의원이 그에게 대답했다. 그가 이룬 업적이나 지위들이 필요하다고. 업적이나 지위? 맙소사, 그는 대학 입학 자격조차 없었다. 그래서 그는 일을 시작했고 민중의 권리에서 교육까지라는 의미 있는 소책자를 만들기 시작했다. 하지만 사고의 부족으로 그것을 완성하지 못했다. 그는 좀 더 쉬운 여러 주제에 계속적으로 접근했다. 처음의 주제는 이러했다. 눈을 통한 어린이 교육. 그는 어린이들을 위해 가난한 구역들에 무료 극장을 세울 것을 제안했다. 아주 어린 나이만 지나면 부모들이 아이들을 거기 데려오게 하는 것이다. 거기서 환등기를 사용해 아이들에게 인간의 모든 지식의 기초를 보여줄 것이다. 그것은 진정한 교육이 될 것이다. 시각이 뇌를 깨우칠 것이고 환등기로 보여준 이미지들은 학문을 시각적으로 만들면서 기억 속에 새겨질 것이다. 그것이 세계사, 지리, 박물학, 식물학, 동물학, 해부학 등등을 가르치는 것보다 더 간단한 교육이 아닐까? 그는 이런 구상을 출판물로 만들었고 그 출판물을 모든 국회의원들에게 한 권, 장관들에게 10권, 공화국 대통령에게 50권, 파리의 신문사들에 각각 10권, 지방 신문사들에는 5권씩 보냈다. 그런 다음에는 국가가 오렌지 행상마차와 비슷한 책을 가득 실은 조그만 마차를 거리에 운행하면 좋을 거라고 제안했다. 소위 거리의 도서관 구상이었다. 주민들은 각자 구독료 1수를 내고 한 달에 책 10권을 빌리게 된다. 사크르망 씨는 말했다. 국민들은 쾌락을 추구하느라 탈이 납니다. 국민들이 스스로 교육을 받지 않으면 교육이 국민들을 찾아가야 합니다. 이런 시도들은 아무런 반응도 불러일으키지 못했다. 그래서 그는 청원을 했다. 담당자들은 의견서를 작성해 통지하겠다고 대답했다. 그는 성공을 확신했다. 그리고 기다렸다. 하지만 아무런 통지도 오지 않았다. 그러자 그는 개인적으로 교섭하기로 결심했다. 교육부 장관과의 면담을 신청했다. 그리고 매우 젊고 근엄하며 거드름을 피우는 비서실 담당관을 만났다. 담당관은 마치 피아노를 치듯 조그맣고 하얀 버튼들을 연주해 수의와 대기실의 사원 그리고 하급 직원을 불렀다. 담당관은 그에게 청원한 안건이 순조롭게 처리되는 중이라고 대답하고 그 훌륭한 작업을 계속하라고 조언했다. 사크르망 씨는 다시 작업에 착수했다. 국회의원 로슬랭 씨도 이제는 그의 성공에 많은 관심을 갖는 것 같았다. 그에게 훌륭하고 구체적인 여러 조언을 해주기까지 했다. 덕분에 그는 명확한 이유도 밝혀지지 않은 채 교육 공로 훈장을 받았다. 로슬랭 씨는 이제 새로운 연구에 착수하라고 사크르망에게 조언했고 명예를 얻게 할 의도로 모호한 학문적 쟁점들을 다루는 학자들의 협회에 그를 소개했다. 내각에 추천해 주기까지 했다. 어느 날 사크르망이 친구 집에 점심을 먹으러 가는데 설명입니다. 그는 여러 달 전부터 그 친구 집에서 자주 식사를 했다. 점심을 먹으러 가는데 로슬랭 씨가 그의 손을 잡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방금 당신에게 매우 우호적인 소식을 입수했어. 역사연구위원회가 당신에게 임무를 하나 맡기려 하고 있어요. 프랑스에 있는 각양각색의 도서관에서 조사를 하는 임무요. 사크르망은 기력이 쇠하여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다. 그러나 일주일 뒤에 출발했다. 그는 이 도시 저 도시로 이동하며 카탈로그를 연구하고 도서관 사서들의 반감에 시달리며 먼지 투성이의 책들이 가득한 책창고들을 파헤쳤다. 그렇게 루앙에 있던 어느 날 밤 그는 일주일 동안 보지 못한 아내를 안으러 집에 가고 싶었다. 그래서 9시 기차를 탔다. 그 기차를 타면 자정에는 집에 도착할 터였다. 그는 집 열쇠를 갖고 있었고 기쁨에 몸을 떨며 소리 없이 집 안으로 들어갔다. 아내가 깜짝 놀라리라는 생각에 몹시도 행복했다. 그녀는 집안에 틀어박혀 있으니 얼마나 지루하겠는가. 그는 문 너머로 소리를 질렀다. 자, 나야. 그녀는 무척 두려움을 느낀 것 같았다. 침대에서 솟구쳐 일어나 마치 꿈을 꾸는 것처럼 혼자서 이야기를 했으니 말이다. 잠시 후 그녀는 화장실로 달려가 문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고 가구들이 흔들릴 정도로 맨발로 빠르게 여러 번 침실을 가로질렀다. 찬장 안에 들어있는 유리 제품들이 달그락달그락 소리를 냈다. 잠시 후 마침내 그녀가 물었다. 정말 당신이야요, 알렉산드로? 그가 대답했다. 그래, 맞아, 나야. 그러니 어서 문 열어. 문이 열렸고 아내가 그의 가슴으로 몸을 던지며 우물우물 말했다. 얼마나 무서웠던지
그리고 지금은 얼마나 놀라운지 얼마나 기쁜지. 그는 매사에 그러듯이 체계적으로 옷을 벗기 시작했다. 그러고는 의자 위에 놓아둔 외투를 습관대로 현관에 걸리고 도로 집어들었다. 하지만 갑자기 아연실색해서 가만히 있었다. 외투 가슴에 붉은 훈장이 달려 있었던 것이다. 그가 더듬더듬 말했다. 이 외투에 레지옹 도네르 훈장이 달려 있어. 그러자 아내가 껑충 뛰어 그에게 덤벼들어서는 그의 손에서 외투를 낚아채며 말했다. 아니에요. 이건 나에게 주세요. 하지만 그는 옷을 손에서 놓지 않고 한쪽 소매뿌리를 계속 붙잡은 채 일종의 정신 나간 상태로 되뇌었다. 뭐라고? 왜? 나에게 설명을 해봐. 이게 누구 외투지? 이건 내 외투가 아니야. 레지옹 도네르 훈장이 달려 있잖아. 그녀는 당황해서 더듬더듬 말하며 그의 손에서 외투를 빼내려고 했다. 내 말을 들어봐요. 내 말 좀 들어봐요. 그걸 나한테 줘요. 난 당신에게 말할 수 없어요. 그건 비밀이니까요. 여보, 내 말 좀 들어봐요. 하지만 그는 화를 내고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가 말했다. 난 어떻게 이 외투가 여기 있는지 알고 싶어. 이건 내 외투가 아니잖아. 그러자 그녀는 그의 얼굴에 대고 외쳤다. 당신 외투 맞아요. 그러니 입 좀 다물어요. 조용히 하겠다고 나한테 맹세해요. 잘 들어요. 알겠어요? 당신이 레지옹 도네르 훈장을 받았다고요. 그는 충격을 너무 심하게 받은 나머지 외투를 손에서 놓고 안락의자에 쓰러졌다. 그러니까 당신 말은 내가 레지옹 도네르 훈장을 받았다는 거로군? 그래요. 하지만 이건 비밀이에요. 중요한 비밀이라고요. 그녀는 그 명예로운 옷을 옷장 안에 넣고 창백한 얼굴로 몸을 떨면서 남편에게 다시 돌아왔다. 그녀가 말했다. 그래요. 저건 내가 당신을 위해 짓게 한 새 외투예요. 실은 당신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어요. 한 달 혹은 6주가 지난 뒤에 공식적으로 발표될 테니까요. 당신은 임무를 완수해야 해요. 그런 다음 돌아와서 이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요. 로슬랭 씨가 당신을 위해 이걸 얻어주었어요. 사크르망은 기운이 빠져서 더듬거렸다. 로슬랭, 그 사람이 나에게 훈장을 받게 해줬군. 그 사람이. 그는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 물 한 잔을 마셔야만 했다. 조그만 종이 한 장이 바닥에 떨어져 있었다. 외투 호주머니에서 떨어진 것이었다. 사크르망은 그 종이를 집어들었다. 그것은 명함이었다. 그가 읽었다. 로슬랭 국회의원. 이제 알았죠? 아내가 말했다. 그러자 그는 기쁨에 겨워 울기 시작했다. 일주일 뒤 로시피엘은 사크르망 씨가 훌륭한 봉사 덕분에 레지옹 도네르 훈장 수훈자로 임명되었다고 보도했다.